혹시 김성민님 오셨습니까? 김성민. 저쪽 뒤에 계세요. 아, 오셨군요. 네, 그 거리가 멀고 그런 관계로 제가 질문을 대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은 잠시 후에 제가 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학교에서는 전공생이 아닌지라 교수님의 수업을 들어볼 기회가 없어 아쉬웠는데 이렇게 가면을 듣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최근 잡스 이후로 인문학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관심이 너무 서구의 인문학에만 치중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또한 그렇다면 동양 인문학을 대중에게 가깝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십니다. 그 동양 인문학하고 서양 인문학하고 이렇게 내용적으로는 차이가 있지만 그 인문학이라는 그 의미 안에서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우리가 인문주의, 인류 역사상 인문주의가 가장 활발했던, 그리고 인문학이 태동했던 그때는 인류 역사에서 3번 있어요. 네. 한 번은 춘추 전국시기 인문주의, 그 다음에 한 번은 그리스 시대 인문주의, 그 다음에는 르네상스 시기 인문주의. 이 3시기의 인문주의가 지금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인문주의의 전체 내용입니다, 사실. 근데 그 질문한 학생이 서양의 인문주의와 동양의 인문주의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내용을 서양적으로 하든지 내용을 동양적으로 하든지 우리는 인문적 통찰을 기르기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인문적 통찰?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서양 철학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서양 사람이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 공부는 서양에서 만든 철학적 내용을 공부를 하든 동양에서 만든 철학적 내용을 공부하든 우리는 무엇을 한다는 태도를 가지면 되느냐? 철학을 한다는 태도를 가지면 돼요. 다만 철학을 하는데 서양적 자료를 사용한다 할지, 철학을 하는데 동양적 자료를 사용한다 할지. 우리가 인문학을 하더라도 궁극적인 것은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인문학의 내용이 무엇이냐를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이런 내용을 만들었는가, 어떻게 해서. 그러니까 그 인문학이 태동한 토양과 그 인문학적 내용 사이에 작동되는 유기적 시스템, 이것을 배우는 게 목적이거든요. 이걸 배우는 게 목적. 궁극적으로 우리가 철학을 공부하는 목적은 뭐예요? 철학을 공부하는 것은 내가 독립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런데 어떤 우리가 철학적인 내용을 공부하는데 집중하면은 어떤 철학자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잘 알 수 있어도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 능력은 떨어져 버릴 가능성이 커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목적은 뭐예요? 공부를 열심히 할 목적은 내가 이 세계에 필요한, 나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지혜를 발휘하기 위해서잖아요. 공부를 하는 목적은. 그런데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은 이상하게도 다른 사람들이 해놓은 것을 배우다가 정작 내 지혜는 사라져 버리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하든지 그 공부가 생겨난 토양과 그 이론이 생겨난 토양과 만들어진 이론의 내용 자체를 공부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내용이 어느 맥락에 서 있는가, 그 맥락을 이해하는 틀을 자기가 배우면 새로운 어떤 사태를 만났을 때 그것이 응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을 볼 줄 아는 눈을 키울 수 있는. 그렇죠. 그런데 저 동양 인문학을 하신다면은 춘추 전국시대 동양 고전이나 한국의 성현들의 말씀들을 읽는 것이 굉장히 좋을 거예요. 저는 한국에서 성현들의 말씀 중에서는 특히 그 다산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런 그 성현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사람들의 말을 내 몸 안에 채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왜 했을까? 그럼 나는 이런 말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구조 속에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재료는 어떤 것을 사용해도 상관없다. 우리가 하는 공부는 모두 다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모든 건 다
나를 만들기 위한 재료들이지 나를 거기에 빠뜨리기 위한 것들이 아니다. 네. 대답을 괜찮게 한 것 같아요. 괜찮게 한 것 같아요. 괜찮게. 네, 괜찮게 한 것 같아요. 네. 아니 가끔 책 이렇게 읽다 보면은 저도 굉장히 책을 좋아하는데요. 막 빠져들 때가 있어요. 예. 근데 정말 재밌어서 읽는 책도 있고, 예. 정말 심심해서 읽는 책도 있고, 네. 읽고 싶어서 읽는 책도 있는데 그런 그 뿌듯함이라 그럴까요? 네. 나 이만큼 읽었네? 내가 이걸 읽었어? 예. 하고 이제 채워가는 책장과 막 이런 것들 보면서 어느 순간 굉장히 20대 때 막 뿌듯하고 막 그랬거든요. 예. 근데 막상 지나고 나면 예. 그때는 굉장히 감동적이었고 와, 많이 남을 거야 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훗날 몇 년 지나고 내가 이 책을 읽었었나? 하고 안 남게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저한테 기억에 우리가 책을 읽었을 때 좀 기억에 많이 남게 혹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을까요? 저는 그 기억에 많이 남기려고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많이 남기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콩나물 기르는 걸 가끔 이야기하는데 콩나물 기르면 거기다가 물을 주면은 길러보셨죠, 콩나물? 물이 거의 한 1, 2초도 머물지 않고 물이 쭉 빠져버리잖아요. 그래도 콩나물은 자랍니다. 그래도 콩나물은 자라요. 그래도 콩나물은 자라. 그리고 왜 읽은 것이 자기 마음속에 남지 않은가? 자기가 읽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어떨 때 자기가 주의 깊게 읽지 않았는데 평생 남는 귀절이 있어요. 네. 주의 깊게 읽지 않았는데 평생 남는 귀절. 그거는 뭐냐? 자기 마음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 글쓰기에 관해서 저는 이제 글을 쓰는 걸 직업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글쓰기에 관한 책들을 여러 권 읽었는데 네. 그 내용이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저도. 물론 콩나물처럼 자라 있겠죠. 네. 남는 게 하나도 없는데 제 고등학교 때 제가 그 따라다니던 그 시인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그 시인께서 그 막걸리를 같이 마시면서 네. 저는 안 마시고 그분만 마셨어요. 굳이 와요? 그러면서 그분이 한마디 해주신 게 저는 평생 남아요. 이게 뭐냐면은 글은, 좋은 글은 무엇을 쓸 것인가를 고민하면 안 되고 무엇을 안 쓸 것인가를 고민해봐라. 그러니까 글이 촌스러워지고 버거워지는 이유는 군더더기가 많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은 날렵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유는 네가 무엇을 쓰려고 해서 쓰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한번 무엇을 뺄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글을 써봐라. 네. 근데 저는 지금도 제가 글쓰기를 할 때 그 생각을 아직까지 해요. 아직까지 해요. 근데 그때는 제가 그게 준비가 돼 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수없이 많은 글쓰기에 관한 교본들, 책들을 읽었지만 저를 평생 지배하는 것은 그 한마디인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읽다 보면 그 한마디 정도 건질 수 있어요. 그 선생님처럼 많이 쓰시는 분들은 이제 안 쓸 거, 빼야 될 거를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 같은 일단은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읽고 생각하고 내 생각을 표현하는 일단 그 단계부터라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궁금한 사항 질문할 수 있는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선생님이 직접 사인하신 저는 사인본 책을 선물로 드릴 텐데요. 나 이런 게 궁금합니다. 네, 저 뒤에 가장 먼저 손을 들어주신 남자분이신데요. 마이크 간단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회사 조그마한 중소기업 운영하고 있는 사장이고요. 선생님 저 만나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근 몇 년간 보면 전 세계적으로 기업가들이나 회사들 이제 추세가 인문학 출신들이 CEO나 사장도 많이 되고 그 다음에 그런 기업인들이 이제 인문학 쪽에 많은 이제 열풍부터 관심을 많이 갖는데 우리나라 그 기업인들은 좀 인문학에 대해서 조금 아직까지 그런 열풍이 좀 불지 않지 않느냐. 너무 도덕적 해이도 심하고 아직도 우리나라가 그런 경향이 너무 심한데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인문학을 어떻게 접해야 되는지 한번 교수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기업인들이 좀 인문학에 돈을 많이 내시면은 농담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저는 생각할 때 한국 사회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흐름 가운데 아주 중요한 흐름 하나가 인문학이 유행하고 있다는 거죠. 인문학이 열풍이 불고 있다는 거는 다 들어보셨죠. 근데 대학에서는 항상 오래전부터 인문학의 위기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좀 이야기해도 되나요? 네. 저희 아버지가 41년간 초등학교에 근무하셨어요. 초등학교 41년간 근무하셨는데 우리 아버지가 41년 근무하시면서 결근을 딱 한 번 하셨어요. 그 결근을 딱 한 번 한 날이 언제냐면은 제가 대학교 2학년 올라갈 때 철학과를 선택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놀라셨는지 네. 41년 동안에 한 번 한 결근 날이 제가 철학과를 선택한 날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철학이나 인문학이 다 이제 그랬죠. 그런데 지금 인문학이 열풍이 불고 있어요. 지금 인문학 열풍은 대학에서 부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불고 있어요. 외부에서 불고 있는데 이 외부에서 인문학 열풍을 주도하는 그룹이 어떤 그룹이냐? 그 그룹이 바로 기업인들이에요. 기업인들. 제가 그 삼성에서 주최하는 세리 CEO의 조찬 강연을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다른 이야기도 아니고 노자 이야기를 했어요. 노자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CEO들, 그 다음에 리더들이 그날 아침에 750명이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제가 해서가 아니라 다른 분이 할 때도 그 정도 다 왔어요. 아침 7시 반 강연에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리더들 750명이 한 호텔에 모여서 같이 식사하면서 강연을 듣는다. 이거는 종교 집단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지금 그 한 가지 경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일들을 기업인들이 하고 있어요. 기업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문학 열풍을 주도하고 있는 그룹이 어떤 인문학 연구자들이 아니라 기업인들이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그럼 왜 기업인들이 인문학 열풍을 인도할까요? 이야기해도 됩니까? 네, 하셔도 됩니다. 사회자가 제일 무서운 분이냐? 아닙니다. 충분히 말씀하셔도 됩니다. 기업인들이 왜 인문학 열풍을 주도하냐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직업 가운데 오직 기업인들만 생과 사의 경계에 있어요. 자기가 한 의사결정이 바로 자기 승패를 가장 빠른 시간에 결정되는 직업이 상인들이에요. 기업인들이에요. 월급이 꼬박꼬박 나오는 직업에서는 이런 불안감이 없어요. 기업인들은 항상 생과 사의 경계에 있어요. 생과 사의 경계에 있기 때문에 이 경계가 두려움을 만들어내고 이 두려움이 그 사람을 예민하게 유지시켜줘요. 이 예민하게 유지시켜서 이 예민함이 한 덩어리로 모여 있으면서 작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더듬이죠. 네. 더듬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류 역사를 보면은 항상 그 역사책을 보면 정치 위주로 써 있는데 사실 정치를 움직이는 힘은 그 안에 사회경제적 조건이잖아요. 경제잖아요. 이 문명과 저 문명을 만나게 하고 해서 제3의 문명을 만들어내는 힘은 정치인이나 관료가 하는 게 아니에요. 다 뭐냐? 상인들이 하는 거예요. 상인들이. 왜 상인들은 이런 문명에 영향을 이렇게 미치고 또 우리나라가 인문학이 필요한 단계에서 왜 인문학을 요청하는가? 요청할 수 있는가? 그건 바로 뭐냐? 기업인들한테는 더듬이가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그 더듬이로 생각할 때 한국 사회에 지금 기업의 새로운 돌파, 새로운 발전은 상상력과 창의성이 없으면 안 된다는 인식이 아니라 그런 느낌을 갖게 됐고, 그런 느낌이 인문학을 필요로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지금 저는 사장님께서 우려하셨던 일들이 오히려 한국 사회에서 기업인들이 선도하는 모습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조금 더 심층적이고 조금 더 넓게 좀 더 확산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답변이 잘 되셨나요? 네.